단기적으로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도 한국 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한다. 일본처럼 저금리가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매크로 메가 트렌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여차하면은 장투하셔도 괜찮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제가 한 1시간 안에 앞쪽 세션은 제가 현재 시점이 좀 어떻게 매크로 상황 판단하고 채권 시장 판단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게 라이브 세미나보다 보니까 좀 질문을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려주는 시간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크게 나눠서 오늘 제가 한 네 꼭지가 되겠네요. 4곡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미국 국채금리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옌달러 환율 좀 어떻게 보는지 간단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 대비해서 한국 국채금리가, 미국과 한국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었거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높았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한국 국채금리 더 높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렇고 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 절반은 Q&A 세션, 질문 주신 거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국채금리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1월 4일 날 제가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료 온라인 세미나를 했었고, 연초에 제가 금년 1, 4분기 채권 시장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제가 1월 3일, 4일 날 썼던 자료를 일단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즉, 작년 연말에 금년 1, 4분기를 좀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때 연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인플레이션은 향후 12달간 지속적으로 둔화가 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24년 말 정도에는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아마 도달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했고, 그리고 연초에 제가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지난 연초에 저희는 노동 데이터가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노동 데이터가 좋을 거라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은 금년 3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대다수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맞추어서 국채 시장 금리도 같이 쭉 이렇게 많이 내려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예측이 너무 과도한 예측이라고 봤고, 오히려 연초에 노동 데이터가 오히려 저희는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3월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3월달 금리 인하로 기대해서 내려갔던 국채 금리는 오히려 3월달 국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면 오히려 금리가 1, 4분기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때 제가 1월 4일 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12월 28일자로 미국의 TLT를 참고로 3.8, 미국 10년 국채 3.8에 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포트를 어떻게 짜기를 권해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당분간은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주력하고, 오히려 1, 4분기 중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은, 그때 장기 국채를 매수하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번째 한 페이지 더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요게 보시면은, 제가 1, 4분기 그 전망을 사실은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제가 금리 플로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 플로어라고 얘기했고, 금리 플로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 돌이켜보면 작년 연말에 금리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때 저희는 금리가 추가로 못 내려갈 것 같다. 오히려 노동시장이 양호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에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오히려 이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동될 거라고 제가 작년 말에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 데이터가 양호한 거는 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데 더 못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봤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작년 10월 달처럼 다시 재차 금리가 굉장히 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 이런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금리 캡. 이미 고점은 저희는 이번 사이클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지난 10월 달만큼은 못 올라갈 거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가는 큰 추세로 꺾이는 레벨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노동 데이터가 연초에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3월달 금리 인하했던 거와 반대로 시장 금리,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지난 10월달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장기적인 물가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일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정하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때 장기 국채를 비중을 확대하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일날 썼던 자료입니다. 1월 3일 제가 그 유료 고객하셨던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됐죠. 그때 제가 보면은 당분간은 이자 수익에 포커스해서 들고 있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오면은 장기 국채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가 물가는 결론은 연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핵심 PC입니다. 핵심 PC에는 이미 3개월 변동치에는 이미 연준의 타겟 레이트만큼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핵심 CPI 중에서 물가가 좀 안 잡히는 게 자꾸 주거 부분인데, 주거 부분의 선행지표인 요 진로 인덱스를 보면은 진로 인덱스를 현재 쉘터와 바꿔서 끼워서 보면은 아직은 전체 현재 CPI는 여기까지 안 떨어졌는데 쉘터 부분의 선행지표로 반영을 해보니까 이미 물가는 2% 언더까지 와 있습니다. 즉 물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물가는 이제 쭉 잡히고 있는데, 근데 연초에 시장의 예측과 달리 노동시장이 오히려 좀 좋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실업수당 청구건수인데 주간 단위 나오는 건데 계절성을 보이는 거예요. 계절성을 보면은 연초 이후에 계속 계절적으로 이렇게 더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연초에 여기 검정 색깔이 요번 2004년이거든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계절성을 보더라도 이렇게 연초 이후에 노동시장 굉장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12월 달에 저희는 금리가 앞으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거라 전망을 드렸어요. 연초에. 근데 이렇게 오히려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리바운드에 올라갈 거로 전망을 했던 가장 그 근거는 뭐냐면은 연준의 금리 선물이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 있고, 근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여기가 금년 6월 달 금리 선물입니다. 보면은 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 대비해서 연준 금리 선물이 계속 올라가면은 금리 선물이 올라가면 시장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 선물이 내려가면은 국채 금리도 같이 내려가요. 즉 뭐냐면은 국채 시장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예측을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선물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금년 6월 달에 떨어지다가 요때 보면 지난 12월 말부터 더 이상 안 떨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오히려 살짝 올라가는 걸로 기대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로 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매크로 데이터 연초에 좋을 거라 판단해서 저희가 매도 사인을 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헤드라인을 어떻게 제가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었죠. 보시면은 12월 국채 금리 하락은 연준 금리 선물을 인하를 너무 선반영한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3월달 금리 인하를
저희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금리 선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때 이제 예측한 게 뭐였냐면은, 원래는 연준이, 12월 초에 내년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0.25씩 3번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초 연준 미팅이 파월 의장 얘기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금리 인하할 거로 예측을 했었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이후에 이게 아까 6월 금리 인상분인데 6월, 그러니까 결국은 6월 달까지 금리가 이쪽에 보시면은 한 5.5에서 4.4까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빽빽빽 가서 결국은 이번 6월 달에 한 25bp 정도 인하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5.5였으니까 25bp 수준까지로 이제 약간 회귀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3.8에서 4.3까지 올랐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딜레이 되면고 금리 인하의 폭도 원래 연준이 처음에 얘기한 레벨로 수렴하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연준 금리 선물의 예측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 예측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과도한 예측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버슈팅 같은 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부터는 국채 금리가 물론 여기 현재 레벨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 있어요.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제는 큰 그림에서는 좀 긍정적 스탠스로 미국 국채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앞서 말할 때는 물가가 내려간 쪽으로 이제 구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거의 해소가 된 부분이다. 물론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 시각으로 미국 국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옌달러 부분은 자 보세요. 보시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얘기였죠? 옌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 지난 2년간인데 옌달러가 2년 전에 1달러에 115엔 했던 게 지금 1달러에 150엔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는 거죠. 통화되기 쉽습니다. 1달러로 엔화 몇 개 바꿀 수 있니? 2년 전에는 1달러로 115개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로 150개를 바꿀 수 있죠. 즉 2년 동안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0-40% 폭락을 한 거예요.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락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여기 점선 보이시죠? 파란색 점선 갖고 설명할 수가 있죠. 이 파란색 점선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일본 10년 국채의 금리 차이죠. 아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즉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일본은 금리가 거의 동결되어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금리 차가 개입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즉 1달러에 115엔 할 때는 미국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1.5% 정도만 더 높았는데 지금은 일본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무려 한 3.6 내지 한 3.7% 정도 더 높다는 얘기예요. 갭이 그렇게 벌어졌다는 얘기고 이 갭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옌달러 환율이 움직이더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옌달러 환율 갭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고 옌달러 환율의 갭이 줄어들면은 갭이 줄어들고 여기도 줄어들죠. 줄어들 때는 엔화가 강세로 가더라. 엔화 강세는 요 숫자가 작아지는 게 강세예요. 그죠?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됐죠? 이거는 얘 있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죠?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됐잖아요. 3.8에서
4.3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재차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노화가 150에서 142까지 빠졌다가 다시 재차 15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현재 이 정도면 예노화가 충분히 싸지니까 저점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의 판단은 그걸 어디에 물어봐? 그거는 미국 국채금리 전망에 물어보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아까 앞장에서 제가 미국 국채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제는 조금 긍정적 스탠스로 방향을 돌려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노화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즉 이제부터는 저점 매수 방향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물론 항상 이렇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장이 만약에 여기가 적정 가치라고 하면 내려갈 때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즉 시장이라는 건 관성이 있어서 내릴 때는 내려갈 때보다 더 내려가고 조금 더 내려가고 또 올라가야 될 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시장이 또 올라갈 때는 시장이 또 약간 더 올라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정한 레벨까지 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저점 매수를 해 들어가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노화도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희 이제 실전 클래스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커뮤니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제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자료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 20년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 20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G20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통화 중에서 달러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아까 BCA 전 세계 넘버원 독립서치 회사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 1980년부터 그러니까 2020그러니까 4년이니까 현재까지인데 거의 한 45년간의 미국 여기가 상단에 있는 게 달러 지수고 달러 가치고요. 요 달러 가치를 여기 가운데 하얀색 점선이 페어 밸류입니다. 적정 가치인데 현재 달러 가치가 이렇게 달러 지수가 원래는 지금 현재 적정 밸류가 한 108, 110 정도로 보는데 현재 달러 지수가 130까지죠. 즉 달러 지수가 굉장히 지난 한 1년 동안에 굉장히 고평가된 국면으로 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달러 지수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달러 지수는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달러 지수에 여기서 말하는 달러 지수는 여기 참고로 이 달러 지수에는 이 지수에는 중국 위안화나 코리아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달러 지수의 반대편에 뭐냐면 유로화와 예화입니다. 즉 이렇게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인 즉슨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유로화와 예화, 특히 예화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면 앞 슬라이드와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예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스탠스로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얘기할게요. 지난 2년 동안에 이게 미국 국채 금리고 여기 파란 색깔이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그리고 빨간 색깔은 한국 10년 국채 금리인데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국채 금리가 한 2.5에서 3% 할 때 미국은 한 2%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았는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이 4.3인데 한국은 3.49밖에 안 돼요. 결론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완벽하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그 유튜브를 구독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제가 떠들어댔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국채가 좋아요, 한국 국채가 좋아요라고 항상 물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국채가 더 유망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맞춘 것 같아요. 뭐냐? 국채가 좋다는 거는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투자를 하면 그 국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질문이시고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나라가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거란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릴 때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질문을 주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경제가 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많을까요? 라는 질문을 항상 제가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 주시잖아요. 아, 그야 당연히 미국 경제보다 한국 경제가 더 안 좋겠죠. 이렇게 질문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답을 내리신 거죠. 즉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을수록 금리를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요번에 미국 국채 금리가 3.8에서 연초에 3.8에서 4.3까지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한국 금리도 올랐어요. 3.2 정도에서 3.4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에 한국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리면 한국 국채 금리도 내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한국 국채 금리도 오른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금리는 다르게 간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단기적으로는 비슷하게 가자면 큰 그림에서는 양국 간의 금리 갭이 계속 벌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볼게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4.3%인데 이 4.3% 금리,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 4.3일 때 언제였냐면 작년 8월 달이에요. 작년 8월 달에 금리가 4.3이거든요. 즉, 현재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는 작년 8월 달 기준 레벨로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한국 금리를 보면 그때가 3.96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리는 작년 8월 레벨로, 현재 레벨로 돌아왔으면 한국도 이론적으로 그때 3.96이었으니까 현재 3.96까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49로 비록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절대 금리는 그때보다 한국은 한 0.5 이상 내려가 있잖아요. 짧게는 같이 움직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 양 국가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왜 이렇게 벌어져요?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벌어져요? 뭐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밑에 제가 요 하단에 있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한때는 한국이 이렇게 금리 높았는데 이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적어도 이 금리 차 갭이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지되거나 금리 차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도 금리가 내릴 거고요. 그리고 덤으로 한국은 미국이 안 갖고 있는 이유, 이게 리스크가 있죠. 엄청나게 부채가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셜 리스크를 또 더 안고 있잖아요. 이런 게 터지면은 미국 금리 내려가는 것보다 한국이 더 많이 내려갈 것이고, 또 제가 한국을 더 추천드린 또 하나의 이유, 단기적으로도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도 한국 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한다. 그럼 장기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일본처럼 저금리가 빠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매크로 메가 트렌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여차하면은 장투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혹여나 레고랜드처럼 한번 터지면은 국제 투자 입장에서는 돌아서서 저희 약간 미소를 짓죠. 왜냐면은 레고랜드 사태처럼 만약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슈가 터져버리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은 국채 수요가 커지고, 국채 수요가 커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 그런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 정부가 그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